전 세계 교육계가 경악했습니다. IQ 190 AI로 세상을 바꾸던 천재소녀가 미국,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MIT 교수들은 믿을 수 없다 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외쳤죠. 도대체 왜 한국인가? 하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모두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인간처럼 살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천재지만 어딘가 이상한 애라는 취급받던 프랑스 소녀의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 곳,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천재소녀의 변화와 그녀를 품어낸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르블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파리의 AI 천재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셨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화면에 안녕, 세상아라는 글자가 나타났을 뿐인데 부모님은 마치 제가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기뻐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른 아이였는지. 어른들은 항상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어요. 12살에 로봇공학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들의 고개는 절레절레 흔들렸어요. 대학원생 수준의 논문이라며. 우리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며. 그런 칭찬이 제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렸어요. 왜 모두가 그렇게 놀라는 걸까요? 제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13살 생일 부모님은 최신 인공지능 키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인형이나 게임기를 받았을 텐데. 저는 밤새 그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6살 유럽기술 박람회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제가 만든 AI는 어떤 인간보다 빠르게 퍼즐을 풀어냈습니다. 혁명적인 발명이라며, 미래를 바꿀 거라며, 모두가 기뻐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가슴이 뛰지 않는 걸까? 다른 아이들은 단순한 성공에도 환호성을 지르는데 학교에 오자마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쟨 로봇밖에 몰라. 심장이 없는 것 같이 차가워. 분명히 감정 회로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말들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완벽하게요. 늘 그랬듯이요.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놀람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죠. 마치 제가 사람이라기보단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완벽한 코드를 짜요. 실수는 단 한 번도 없죠. 모든 걸 2번씩 확인하고 늦게야 겨우 눈을 붙여요. 제 삶은 마치 오류 하나 없는 프로그램처럼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어요. 비가 내리는 파리의 밤,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저 물방울의 패턴과 속도만 계산하게 되는 걸까요? 거울 앞에 서서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울어보려 했습니다. 웃어보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표정을 따라했지만 텅 빈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문에 손가락을 3개 찌은 적이 있어요. 정말 아팠죠. 그런 고통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정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책에서는 슬픔, 기쁨, 분노, 사랑 같은 감정에 대해 많이 읽었지만 저한테는 그저 글자일 뿐이었어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단어들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있어요. 감정 없는 로봇 같대요. 표정이 없대요. 같이 팀을 하기 싫다면서 조용히 뒷말을 해요. 그 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요. 아무리 외면해도 아무리 모른 척해도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아요. 조용히 천천히 저를 옥죄는 말들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늘 혼자 앉아요. 책을 읽거나 코드를 짜며 시간을 보내죠. 다른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데 저는 그들 곁에 있어도 마치 유리벽 너머에 있는 사람 같아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결코 닿지 않는 거리.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러요. 기술을 좋아하고 AI를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비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죠. 밤이 되면 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봐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그 별들 사이의 거리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왜 저는 인간 같은 AI는 만들 수 있으면서 정작 제 자신은 인간처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제 방의 벽에는 상장과 메달이 가득합니다. 저를 천재라고 증명하는 종이들. 하지만 그 어떤 종이도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 컴퓨터에 저장된 수천 줄의 코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 이상의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 텅 빈 마음은 언젠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젯밤 창문을 통해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죠.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 18번째 생일, 운명이 2통의 편지로 찾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MIT의 편지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고 말하듯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이라는 찬사와 함께 보스턴의 유명한 AI 연구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고 어머니의 포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의 길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낯선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온 초대장. 한글 감성 AI 세미나.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보는 기호들.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일 뿐이야.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브로슈어 속 한글 글자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처럼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는 글자들. 제가 매일 작성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코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영혼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미래 박사는 한글이 기계에게 감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글자가 입의 모양, 혀의 위치를 반영하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AI에게 감정이 필요할까요? 감정은 복잡하고 규칙이 없으며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머리는 MIT를 외쳤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대학, 보장된 미래, 모두가 인정할 성공. 그날 밤 온 세상이 조용했지만 제 마음만은 잠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세미나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끌리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책자 속 카이스트 교실의 학생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컴퓨터 화면엔 완벽하지만 차갑기만 한 코드들만이 떠 있었고 그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전혀 채워주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한글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생소했지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이 낯선 기호들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찾아왔던 감정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MIT는 안전했어요. 논리적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선택이었죠. 그곳은 제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였어요.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고 실수가 없었죠. 하지만 조용한 밤, 제 방 한켠에 놓인 한국의 브로슈어는 달랐어요. 그건 계산되지 않은 가능성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알 수 없는 매력과 함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여기가 너의 다음 챕터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요. 그 한 장의 선택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MIT와 카이스트 두 통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MIT는 확실한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실, 세계적인 명성, 무한한 자금. 파리의 AI 천재에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논리는 MIT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낯선 한국, 처음 듣는 한글 감정을 이해하는 AI.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반복했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2개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MIT에는 거절을, 파리 학교에는 휴학을 요청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클릭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MIT는 세계 최고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어. 혼자서 어떻게 지낼 거니? 학교 멘토의 반응은 훨씬 더 날카로웠어요. 클레어, 이건 경력 자살이야. 미국, 그것도 AI의 중심지인 MIT를 두고 한국에서 뭘 찾겠다는 거지? 그의 말엔 걱정도 있었지만 실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더 강하게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이성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모험에 뛰어든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수록 제 결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방 하나의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파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펠탑, 센강, 노트르담 대성당.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륙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탑승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땅을 바라봤습니다. 잘가 안전한 세계. 잘가 예측 가능한 삶. 잘가 로봇 소녀.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자마자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MIT를 거절하다니 미쳤어? 모두가 꿈꾸는 기회를 내던지고 낯선 나라로 향하다니 제정신이야. 이륙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떨어지는 비행기처럼 저도 과거의 자아에서 분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지금 더 이상 파리의 AI 천재가 아닌 그냥 클레어였습니다. 12시간 비행. 기내식이 나오고 영화가 상영되고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한글은 정말 AI의 감정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인가? 카이스트 브로슈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글 글자들이 수수께끼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미래 박사는 이 문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입모양, 혀의 위치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경험과 직접 연결된 언어. 이것이 제가 찾던 열쇠일까요? 지금까지 코드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완벽함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저도 감정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푸른 바다, 초록색 산맥, 현대적인 도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코드가 아닌 감정을 배울 것입니다. 이곳에서 로봇 소녀는 마침내 인간이 될 것입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공장지대, 그 다음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마침내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이는 한강.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리가 고요한 우아함이었다면 서울은 열정적인 생동감이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감각의 폭풍이 저를 덮쳤어요. 거리는 활기찬 사람들로 넘쳐났고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음악소리, 웃음소리,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들. 모든 것이 새롭고 강렬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 너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김 여사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친근했습니다. 클레어 씨군요. 오느라 힘들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지만 그 공간은 제게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다음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배고파요. 음식 준비해뒀어요. 주방으로 내려가자 작은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뜨거운 냄비를 가져왔어요. 된장찌개라고 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강렬한 향기가 제 코를 찔렀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이상하게 끌리는 냄새였습니다.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는 갈색 국물에 두부와 야채가 둥둥 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주얼이었죠.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김 여사님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첫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짠맛, 감칠맛,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의 향연이 제 입안에서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 좋아요. 너무 매워요?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감정이었습니다.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 느낌. 제가 평생 갈망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 감정이었어요. 이 맛은 마치 누군가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게 한국 음식이에요. 우리는 요리에 마음을 담아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의 여정으로 지쳤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코드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이고 국이고 감정을 담은 말이에요. 이것이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3일간 지내고 나서 드디어 카이스트를 방문할 시간이 됐어요. 김 여사님이 김밥이 담긴 작은 도시락을 싸주셨고 제대로 된 지하철 출구를 찾을 수 있게 간단한 지도도 그려주셨습니다. 캠퍼스에 다가갈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 모든 여정이 실수였다면 어쩌지? 클레어 맞나요? 파리에서 온 클레어 르블랑. 네, 맞아요. 저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수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미래 박사님께서 당신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연구실 대학원생이에요. 지수는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제 안내자가 됐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그녀는 건물들을 가리키며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멀리 오다니 정말 용감하시네요. 용감하다고요? 전에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똑똑하다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감하다고요? 그 단어는 이상하지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수는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잔디밭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한글은 다른 알파벳과는 달라요. 지수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이 한자를 읽을 수 없어서 만드셨어요. 그는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하셨죠. 그녀는 몇 가지 기본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 자음들은 발음할 때 입 모양과 비슷해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모음들 아래 이 오는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체계예요.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언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무언가로 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지수는 저를 김미래 박사님의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컴퓨터 화면 그리고 시선 추적 장비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큰 방이었습니다.
50대의 김 박사님은 친절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단단하게 악수를 건네셨어요. 우리 한글 감성 AI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지수가 당신이 정말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AI는 사람들이 다양한 한글 조합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해요. 김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글자의 모양, 그들이 연결되는 방식, 우리 연구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2주 동안 저는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그들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는 AI가 언어의 감정적 패턴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지수가 저를 좁은 거리에 숨겨진 작은 식당들로 데려갔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그 매운맛이 불처럼 제 입을 강타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매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는 제 자신에 놀랐습니다. 정말 강렬하네요. 지수도 웃었어요. 매운 음식의 특징이 그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매운맛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파리에서 음식은 제가 그저 꼭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연료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는 요리사와 먹는 사람 사이의 대화였고 말없이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밤늦게 제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저는 코딩을 했어요. 신경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한글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을 결합했습니다. 한글 글자의 시각적 요소를 분석하고 감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 작업을 김 박사님께 보여드렸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워요, 클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했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제 화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보내는 매일, 제가 배우는 각각의 새로운 한국어 단어, 매운 음식과 지하철 모험과 함께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지수와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걸어가다가 그녀가 멀리서 반짝이는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강 가보자 그녀가 말했어요. 좋아, 저는 대답했고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수와의 우정은 한글 자체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 우정을 통해 제 자신의 감정적 언어가 한 글자씩, 한 단어씩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1년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서울국제 AI 컨퍼런스 무대 위에서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제 뒤 화면에는 한글을 AI와 함께 배운 학생들의 감성 지능이 80% 향상됐다는 그래프가 표시됐어요. 한글은 인간의 입 모양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우리의 감정적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인간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코드는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제 감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저는 슬라이드에 한글을 가리켰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마음이에요. 컨퍼런스 후 김 박사님은 저에게 카이스트의 교수 자리를 제안하셨고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대학은 제 사무실 문에 200설이라는 명패를 달아주었습니다. 지수가 도와준 이 이름은 순수한 눈을 의미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저는 화이트보드에 사랑, 행복, 희망 같은 한글 단어를 쓰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들의 대답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제 코딩 방식도 변했어요.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고 밝은 연구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인간의 말투, 필적, 몸짓에서 감정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제 작은 아파트 벽에는 한강에서 찍은 지수와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는 직접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지만 김 여사님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껴요. 감사함,
만족, 호기심, 기쁨. 한때 제가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입니다. 파리에서 거울 앞에 서서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라고 되뇌던 때가 생각나요. 이제 저는 감정이 우정, 언어, 일상 경험을 통해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요. 지난주 MIT에서 자리를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술과 감정, 언어의 구조와 인간 마음 사이의 연결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파리의 AI 천재 클레어 르블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저는 200설이기도 해요. 한국 코미디에 웃고 슬픈 영화에 울고 학생들의 성장에 기뻐하는 사람이죠. 학생들에게 항상 말해요. 저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어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모든 글자, 단어, 친구가 우리를 마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언어는 마음이고 마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